네, 시황 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시장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가 2%대 상승을 보였고요. 거래대금도 의미 있는 수준이 나오기도 했고, 오늘은 2,600선 지키면서 마무리할지 좀 봐야겠는데, 이번 주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는 저는 관세 관련해서 뉴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시장이 그 호재로가 나온 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로 인해서 한 4월 초 정도까지는 관세에 대한 걱정거리들이 많이 사그라들었다는 점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물가 관련된 부담 부분들도 1월 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경계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누그러졌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당분간 한 2월에서 3월 정도까지의 남은 시장들은 좀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월에서 3월까지 남은 시장들 좀 좋게 볼 수 있다. 우리 시장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흐름이 그래도 좋고 관세 우려가 그래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 과열이라는 우려도 얘기가 나오던데 단기 지수 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략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한 2,550 정도를 하단으로 설정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상단은 한 2,700 정도, 조금 넘어가는 정도,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수요일 전 이전으로 주가가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단에 대해서는 코스피가 이제 트럼프 당선 이전에 나와 있었던 주가 지수 때 이 정도까지는 타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주가 지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왜냐하면 워낙 주가 지수가 정체해 있는 기간에도 종목 간 차별화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2,500에서 2,700선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지만 종목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시장 분위기는 조금씩 말씀하신 대로 개선되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이고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지 않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정책들이 미국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회자님께서도 당연히 미국의 소프트웨어랑 한국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메타와 카카오를 비교한다면 네. 아니면 엔비디아와 하이닉스를 비교한다면 이렇게 보면은 미국 주식이 당연히 좋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주식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측면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일부분 있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순매도 중입니다만은 네. 선물 시장에서는 순매수를 꽤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선물 시장이 조금 더 단기 자금 측면에서 움직이기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측면을 보자면은 지금의 구간대가 한국 주식을 사기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하지만 장기로 종목을 선별해서 들어오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지수 차원에서의 베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한 쿠션을 먹고 들어오는 거긴 하지만은 결국 한국 수급에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인들이 매도 일관하고 있다라고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의미 있는 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종합해 보면 이제 4월 1일까지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트럼프 관세 우려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도 우려가 많이 줄어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 부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일괄적으로 부과를 끊어버릴 수 있는 걱정들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보편관세 이런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 상호관세란 거는 우리가 관세를 낮게 매기면 미국도 낮게 매겨줄 수 있다는 얘기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도 열려 있게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를 받기 싫으면 우리도 관세를 낮춰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언제 오늘 내일이 될지도 모르는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네. 한 4월 적어도 4월 1일 그런 세부적인 항목 관세율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협상할 수 있는 기간도 만들어졌고 그렇게 보면은 확실히 좀 긍정적으로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이 그래도 조금 거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4월 2일 상호관세 발효까지 시간을 좀 번 건 다행이지만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 추진 소식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에 좀 부담인데
2월 들어서 삼성전자 흐름 그래도 괜찮았고 반도체 섹터들 조금 힘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반도체 보조금 이슈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거꾸로 말하면요. 네.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한국 반도체 주가가 올랐었냐를 되짚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보조금이 호재라고 우리가 얘기는 했지만은 그 이후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그렇게 네. 썩 좋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자들은 반도체 보조금을 얼마 받느냐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결국은 반도체 업황, 수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간의 경쟁력에서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포지션을 갖고 가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은 걱정거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었던 상황이니만큼 사실은 반도체 보조금이 혹시 줄어들거나 못 받게 된다고 해서 여기서 주가가 더 밀릴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는 것 때문에 올라간 여지들이 적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앞으로 수요가 좋아지는 부분이나 아니면 반도체의 경쟁력 차원이나에서는 악재가 나올 것보다는 호재가 나올 부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 지수가 뭐 반도체 업종이 좀 조정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이걸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조금보다 반도체 업황,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 나중에 상호 관세에 더해서 추가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반면에 뭐 미국 하원 의장은 뭐 제외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좀 헷갈린 측면도 있고요. 이런 뭐 자동차, 의약품 뭐 이런 관세 정책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할 텐데 네. 그 의중을 누가 좀 더 담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상무장관 지명자가 조금 더 그 의중을 많이 반영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자동차나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관세 부과를 받게 되면 악재냐, 주가가 떨어질 거냐라는 차원으로 보자면은 결국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인 경쟁력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의 입장에서요. 의약품이란 건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든 간에 네. 필수제일 수밖에 없고요. 아픈데 비싸다고 약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자동차도 사실 미국인들한테는 필수제입니다. 한국에 비해서 더 미국은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지 않으니까 네. 차는 무조건 전 국민이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차가 얼마나 팔리느냐라는 거는 한국이 미국에 부과받는 관세랑 일본이 부과받는 관세랑 EU가 부과받는 관세를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런 차원으로 보자면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를 부과받는다고 해서 이게 일본이나 유럽보다 더 높은 관세를 받을 거냐? 지금 FTA 상황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런 차원으로 보자면은 관세에 대해서 대비는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좀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분야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동차나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지금 좀 진전되는 모습인데 최근 뭐 재건주들도 그래서 시장의 주목을 받는 분위기고요. 재건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건주 중에서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꽤나 테마 성격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재건주가 정말로 기업 이익으로 연결이 되려면 수주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네. 사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이냐를 따져보면은 그걸 따지지 않고 주가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약간 테마 성격이 좀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긴 호흡에서 투자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 결국은 펀더멘털로 돌아와서 실제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거나 재건에 필요하면서도 아니면 사실은 그 수혜를 제일 많이 받는 거는 결국은 미국 기업들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기업들과 연결성이 있는 종목이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전이거나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국가들이 안 가지고 있는 지금 경쟁력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건설기계 이런 쪽에서도 미국 업체한테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던가 그런 쪽들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건주가 좀 다소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 실질적으로 수주가 기대되는 업종들을 좀 선별을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이 종전 협상 추진되고 있고 방산주 영향이 특히 뭐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방산은 뭐 이슈 차원으로 보자면은 네. 뭐 이스라엘 전쟁이라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이런 전쟁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죠. 그런데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요, 그 전쟁에 들어가는 무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혜가 나왔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그런 전쟁들을 통해서 그 글로벌로 그런 분쟁 지역들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들이 사실은 높아진 부분이 컸고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21세기에 큰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 감축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곳들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어디서 전쟁이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재래전이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 부분 군사 분쟁에 가까운 지역들에서는 다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관련되는 수혜로 사실은 갔던 거였거든요. 이게 뭐 동유럽일 수도 있고 중동일 수도 있고 동남아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딱 전쟁을 하고 있는 지역들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자면 이번 종전 사태로 인해서 다시 세계가 평화 모드로 가고 전쟁 없어질 거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이런 불안감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글로벌 국방비 증액 상황들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면은 방산주들에 대한 수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방산이라는 게, 방산 자체도 군사 무기 차원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주항공이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또 진행될 거라는 걸 이미 예고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테마랑 같이 엮어서 생각해도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좀 길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국방비 증액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우주항공과도 좀 연관지어서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지난주에 나온 물가지표 뭐 여전히 그래도 전반적으로 강하게 나왔고, 다만 이제 세부 항목을 보면 둔화 가능성 전망하는 분석도 있고요. 물가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다행으로 봤습니다. 네. 헤드라인 지표 자체는 약간 들어 올려지는 모습이고 그 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네. 사실 세부 항목 차원에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인건비 상승, 거기에 따른 서비스 물가 상승이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잡히고 있다라는 점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뭐 PPI 같은 경우에 물가가 올라갔던 부분을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계란값, 뭐 에너지 가격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큰 재화 가격이 올라가는, 원재료비가 올라가는 문제가 컸었는데, 네. 이 부분들은 사실은 추세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의료비라던가 뭐 주거비라던가 그런 서비스 물가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물가가 조금 들어 올려지더라도 정말 심각해질 여지가 많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물가에 대한 주목도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지표에 주목을 안 하고 그 세부 지표를 뜯어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희망적인 부분을 찾았다는 게, 사실은 이런 물가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연준이 또 금리를 올릴 거에 대한 공포감은 좀 줄어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재의 물가가 아니라 미래의 물가가 중요한데, 결국 우리는 그 미래의 물가를 결정하는 게 다 트럼프 정책이고 이런 것들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의 최근의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초반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강도가 조금씩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보면은 물가에 대한 주목도는 오히려 조금 낮아지고 있는 구간이고, 너무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좀 지나갔다, 이렇게 봅니다. 네, 물가의 주목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 10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좀 등락폭이 컸는데, 뭐 소매 지표 부진으로 다시 이제 좀 지난주 금요일에 내려오기도 했었고, 연구원님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컨센서스는 뭐 한 번 금리 인하 전망이 제일 높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냥 동결 가능성을 그 다음으로 높게 보고 있는 정도인데, 네. 저는 동결보다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내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지금 동결 정도가 나와주려고 하면은 네. 한 5.5%, 그러니까 4.5% 정도의 물가가 이제 장기적으로 간다라는 얘기인데, 그 정도가 되려면은 숫자적으로 보면요, 미국의 올해 인플레이션이 평균적으로 한 3%는 넘어가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연준이 지난번 FOMC에서 전망을 했던 거는 한 2.5% 정도 될 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3에서 3.5%까지 높아지지 않는 이상 그런 걱정들이 막 올라오기에는
조금은 과도한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건 이제 3월 FOMC, 그러니까 3월 18일 날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PC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가 훌쩍 또 뛰어 올라가지만 않는다면은 약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도하게 없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월 FOMC에서 PCE 전망을 좀 살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미국 10년 국채금리 아까 등락폭이 좀 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앞으로 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도면은 네. 사실 그 금리의 밴드 정도에서 보면은 네. 뭐 딱 중간쯤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 4.5 정도, 그러니까 지금 뭐 4.47 뭐 정도면은 네. 대충 4.5% 정도 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높아져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한 높아져도 4.78, 낮아져도 4.3 밑은 사실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기대감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정도 갇혀 있는 정도의 금리 레벨이 유지가 돼주면 주식시장의 상승을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자체는 이런 전망들이 확 뒤바뀌기 전에는 여기서 크게 변동할 것 같지는 않은데 변동성 자체는 좀 클 수 있더라도 네. 그 중심점이 잘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면 시장에는 뭐 불편하지는 않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국채금리 당분간 뭐 증시를 제약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는 좀 주춤하고 관세 우려는 여전하고 미국 주식 시장의 약세 전환을 이제 경고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뉴욕 증시의 추가 상승 동력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몇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최근 들어서 중국의 경기가 약간은 좋아지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미국에서도 애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텐데 아무래도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의 경기가 그동안 안 좋았다는 게 사실은 글로벌 증시의 재앙 요인이었는데 네. 그 부분들이 약간은 풀려질 조짐들이 나오고 있다. 뭐 중국의 경기 부양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관세 정책도 있지만 또 하나 지금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는 게 감세 정책입니다. 미국의 감세 정책이 나와주면 미국 경제가 한 번 더 부스팅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중국 양쪽의 경제가 좋아질 수 있으면은 사실 그 수요가 좋아질 때 제일 많이 탄력받을 수 있는 게 한국의 수출주들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이게 미국 시장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고 한국도 거기에 따라붙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그런 재료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한 지난 2년 동안 대단한 제품, 챗GPT 이후에 대단한 제품이 나온 지가 조금 돼서 네. 사람들이 약간은 잊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은 AI 관련 이런 신제품들이 정말 혁신적인 것들이 나와주면서 또 수요를 한번 밀어올릴 여지들도 분명히 올해는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국, 미국 그리고 혁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주식시장을 들어 올려질 만한 여지들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미국과 중국 혁신 세 가지 측면에서 뉴욕 증시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 보면 또 메타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데 20거래일 연속 상승 기록, 뭐 특히 M7 중에서도 좀 상승률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 AI 산업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주도주가 좀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부분은 맞는 얘기죠. 특히 이제 딥시크 충격 이후에 네. 소프트웨어 분야가 돈을 벌 수 있는 비용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지겠다라는 네. 기대감이 많이 생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GPT 이후에 그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들이 상당히 사실은 빨라지고 있는 부분도 네.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중심축이 약간은 넘어온 건 맞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무게 중심이 이제 더 이상의 LLM 개발에 투입되는 하드웨어는 적어질 거고 소프트웨어로 넘어갈 거냐 그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무게 중심이 완전히 하드웨어 쪽으로 쏠려 있었다면 약간은 그냥 균형점을 찾아가는 단계다 이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균형점을 찾아가는 단계인데 왜 하드웨어 기업들은 요즘 부진하고 이런 메타를 필두로 한 소프트웨어 기업들만 좋으냐? 이게 너무 중심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네. 사실은 하드웨어는 엄청 고밸류를 받고 있었고 소프트웨어들은 그만큼 밸류를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교정돼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20거래일 연속 상승했다고 하지만
사실 메타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이런 하드웨어 쪽 기업들에 비해서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차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여전히 네. 조금 더 소프트웨어에 현재로서는 중심을 좀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게중심이 좀 과도하게 쏠려 있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조금 옮겨가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뭐 AI 소프트웨어 쪽을 주목해 보라는 이제 조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찬가지 맥락이 작용하겠죠. 네. 한국도 결국은 미국만큼 미국의 그 빅테크들만큼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류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조금 뭐 소프트웨어의 혁신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국은 특히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평가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좀 기대가 가져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미국의 빅테크는 소프트웨어 분야들도요. 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요. 하지만 한국은 뭐 네이버 정도를 제외하면은 사실은 로컬 산업이란 말이죠.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상단의 여지 자체는 조금은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은 하드웨어 기업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네. 소프트웨어 기업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축이 딱 균형으로 맞춰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 하드웨어는 빅테크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한국 소프트웨어는 로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무게 중심의 축이 미국처럼 동등하게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워낙 저평가 단계이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미국 빅테크들의 소프트웨어 가는 만큼 한국이 따라가기는 구조적으로 조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좀 염두에는 두자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아무래도 내수 시장이 좀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표나 뭐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많이 출렁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 뭐 실적을 확인하는 일도 중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이슈 어떤 것들 좀 꼽고 계십니까? 사실 이번 주는 그렇게까지 두드러지는 사실 지표나 실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2월 26일 날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이 부분이 결국은 한국의 HBM 쪽 밸류체인 이런 쪽들이랑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실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2월 28일 날 미국의 PC 물가 지표 발표가 됩니다. 물론 CPI, PPI들 발표가 됐지만 사실은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PC 물가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한번 또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지표 발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3월 초가 되면은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미국 고용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지표가 예상외로 50포인트 위 기준점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 추세가 유지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더 올라갈 여지들이 좀 커지냐 아니냐가 되게 판가름 될 거라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낮아지고 네. 그리고 근데 고용자 수 자체는 또 그렇게 약간의 쿨다운이 되는 과정들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가지고 추가적인 지표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연준 위원들의 얘기였기 때문에 아마 2월달 지표 추가 발표가 거기서 조금 더 연준 위원들한테 뭐 통화 정책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고 미국의 PC 지수 발표도 주목해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국내 반도체 주가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죠. 사실은 한 20만 원, 21만 원 정도에서 하이닉스 주가가 네. 약간 정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방을 좀 더 열어줄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투자들이 충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확인돼줘야 뭐 레거시 반도체가 풀린다 하더라도 좀 더 밸류에이션 상단을 열어줄 수 있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장 양쪽에 다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번 주 이제 저희가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전까지는 네. 이제 미국의 뭐 트럼프 수혜주라고 소위 얘기하는 분야들 내지는 관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분야들 중점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번 주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관세 리스크가 적어도 한 달 반 정도는 좀 뒤로 미뤄졌고, 그리고 시장의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은 약간은 호재를 더 강조하는 투심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면은 약간은 이런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눌려 있던 대형 종목들의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물론 관세에 대한 게 예고돼 있다 이런 이유로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눌리고 있지만은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좀 볼 필요가 있겠고, 반도체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 되겠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보자면은 2월 말에 배당이 또 예정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결산 배당이 2월 말로 바뀐 기업들이 주로 금융주, 통신주 이런 쪽들이 있는데, 이쪽이 현재 주가 수준에서 배당률이 뭐 한 7, 8% 정도 나오는 기업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배당 관련주들도 이번 주까지는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에서는 3월 초가 되면 또 양회가 열리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그걸 대비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뭐 탄핵에 대한 그 헌재 판결이 아마 3월 초 정도쯤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뭐 경기 부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중국과 한국 양쪽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아마도 그런 소비재 업체들한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음식료라던가 의류라던가 이런 기업들 같이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3월 중국 양회에서 이 소비주들에 대한 관심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뭐 그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올해 이제 중국 경기 전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장률 자체가 네. 아주 높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작년까지는 중국의 소비가 워낙 죽어 있었다가 네. 올해는 뭐 이구환신 이런 정책들을 내면서 뭐 가전이라던가 IT 기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중국 경제가 지표상으로 뚜렷하게 좋아지는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느끼는 체감적으로는 중국에서 결국은 IT 제품의 수요가 높아져야지 해결이 되는 레거시 반도체라던가 네. 이런 쪽한테 미치는 실물 경제에서의 영향은 좀 지표 숫자로 보이는 것보다는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국 경제 성장률 자체, 뭐 지표 자체로는 아주 높아지진 않겠지만 체감적으로 실물 경제에서 우리 경제에도 좀 훈풍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